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는 그냥 겸임 교수고요. 공부는 잘 안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익숙한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우리 데이터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현상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들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들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숫자화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엮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의 문제의 크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같은 것들을 함께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뭐 재미있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다다다다닥 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서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 제가 작은 제목으로는 세상을 바꾼 데이터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 지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써 있죠.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서 전투 중인 지역인데 18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제국이 여기에 있는 요 크리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먼저 이렇게 꿀꺽했을 겁니다. 우리 저희 때 세계사 시간에 항상 나오는 게 러시아의 최대 목표는 부동항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항구를 확보하려고 이 크림 반도를 쳐들어가요, 러시아가. 그래서 당시에 요 동네에 요 흑해라고 불리는 요 동네의 맹주가 투르크 제국, 지금 이야기하면은 터키 있죠. 터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할 때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신경 쓰는 나라들이 있겠죠. 어느 나라가 신경을 쓸까요? 러시아가 남항을 해? 항구를 얻어? 이러면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되길? 뭐 유럽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자기가 유럽의 큰형님 자처하는 나라가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 그러고 야 니들은 멋대가리가 없어 하고 이게 패션에 프랑스, 이런 두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직 통일이 안 돼서 조각조각 나눠져 있었던 이탈리아 제국하고 함께 터키를 이제 자극을 합니다. 야 러시아가 니네 앞마당에 들어왔는데 뭐해? 너희가 전투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라고 해서 여기 가서 러시아 흑해 함대랑 전투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첫날 전문 용어로 박살이 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발발이 됐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크림 전쟁이라는 거예요. 1850 몇 년이더라. 저 연도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때 전쟁을 일어났었고 영국, 프랑스, 통일전 이탈리아 제국들이 함께 참전해서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세계 1차 대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따뜻한 지역입니다. 뭐 적도 근처이고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기후가 되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이 기후가. 그래서 이 전투를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바보들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이 이 지역을 몰라요. 반면에 러시아 애들도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여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온갖 이제 계속 오늘 전문 용어를 쓰는데 삽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지휘부가 그렇게 하면 병사들은 마구 죽어나가거든요. 병사들이 마구 죽어나가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수녀님들한테 요청을 하죠.
저기 야전 병원에 가서 우리 병사들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해서 유명한 요 사진이 나오게 되죠.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 왠지 느낌상 나이팅게일일 것 같죠? 초상화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나이팅게일이 그 수녀님들을 데리고 저 전쟁의 야전 병원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가서 봤는데 이거는 말만 병원이고 옆에 뭐 쥐들 뛰어다니고 그리고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다니고 병사들을 그냥 바닥에 뉘어요. 뭐 하나만 깔아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와서 그 병사들이 전쟁에 의한 그 상처보다도 알게 모르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씨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다가 나이팅게일은 열심히 병원의 환경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개선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국 정부에 요청을 하죠. 이런 거 지원해줘, 이런 거 지원해줘. 근데 보통 전방의 전투에 신경이 쓰이지 후방 병원에까지 그렇게 많이 지원은 해주지 않을 거라고요. 나이팅게일은 그래서 이를 악물고 자기들이 한 역할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를 줬고 뭐 주지 않은 건 얼마가 되고 뭐 기록을 하고 각각들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요. 이 전설 속의 도표인데요. 전설 속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뭐냐면 오른쪽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이팅게일이 저 병원 그 전쟁터에 참전하기 전에 이 병원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수와 그리고 죽은 이유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전투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파란색이 풍토병이나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는데 고치지 못한 거, 그리고 검은색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병이었는데요. 나이팅게일이 자기가 가서 병원 환경을 개선하고 나서 1년 동안의 도표를 그린 건 바로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 크기만큼이 죽어나간 병사들의 숫자예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자기가 있던 1년 동안 그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줄게 만든 거죠. 크기 비교가 여러분들 한눈에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요 그림 한 장으로 뭘 알리냐면 전 세계에 위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나이팅게일의 그 장미 도표 이렇게 불리우는 도표이고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우리 그 여러 사람들의 지식으로 만든 백과사전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 통계학자란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이팅게일은 자기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었고 이 사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병원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통계에서 하는 자료를 요약하는 거, 그것도 그림을 그려서 요약을 해서 한눈에 알아보게 해줬죠. 그래서 영국 왕립 통계학회의 제1호 여성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라고 나오고요. 나이팅게일이 우리가 간호사로만 알고 있지만 뭐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해 나온 거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마 저런 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퍼진 다음에 지구에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팅게일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백의의 천사만이 아니고 통계학자이고 그리고 직접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해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읽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도표, 잘 만든 도표 하나만 있더라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사이트를 한번 같이 방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방문할 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겟마인더라고 하는 저 사이트는 그 북유럽의 통계학자, 데이터 과학자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데이터로 어떻게 세상을 읽지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이분의 가족들이 뭘 했냐면은
아마 그 작년도에 그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던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한 집안인 거죠. 그 집안에서 현재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그 PT 안에 제가 사이트 주소를 넣어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한스 로슬링이 뭐 UN이라든가 OECD라든가 각 나라의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자료들을 자기가 막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도표를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도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풍선 도표, 뭐 버블 차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원의 크기가 무언가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 크기가 되게 중요한 도표이긴 한데요. 먼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 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X축, 외국 사람이 만든 거라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소득입니다. X축은. 그리고 Y축은 기대수명. 그래서 10살부터 90세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GDP를 인컴으로 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X축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수집한 자료는 현재 두 가지죠. 나라별 소득과 나라별 기대수명. 그리고 그 나라의 저 원의 크기는 뭘까요? 저 동그라미의 크기는 뭘 나타낼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큰 녀석들을 좀 찝어보면 알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 차이 나죠. 다른 데랑 그 크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뭘까요? 인구수죠, 인구수. 네. 그리고 그 다음 큰 애 보니까 인도. 자, 그래서 저 원의 크기는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원의 색깔이죠.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이 유럽. 여러분들 여기 범례라고 있는 여기 보면 노란색이 유럽, 빨간색이 아시아, 파란색이 아프리카, 초록색이 아메리카 대륙. 뭐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이라고 여러분들 뒤에 되게 크게 또 나와 있는 정보. 자, 이 차트는 지금 4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개죠.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소득, 기대수명, 나라의 인구수, 그리고 색깔로 나타나는 어느 대륙인지, 그리고 뒤에 크게 연도 이렇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 잘 살고 오래 사는 대륙은 어느 대륙인 것 같으세요? 잘 살고 오래 살아. 그런 대륙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유럽이라고 생각드는 게 노란색 여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록색도 은근 있습니다. 좀. 빨간색은 비교적 전 지역에 퍼져 있죠. 아주 못 사는 데서부터 아주 잘 사는 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옅은 파란색 아프리카는 어떻죠? 대부분 우리가 저개발 국가라고 불리는 데의 특성이 소득이 낮고 기대 수명이 낮은 곳.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 대륙별로는 이렇고, 물론 여기 있는 걸 더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여기 어디 이것도 이제 하늘색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옅은 파란색 여기 아마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잘 저런 데들은 이제 그 북부 우리가 뭐 메나라고 불리는 요 가운데 쪽에 있는 아프리카, 산유국 아프리카는 좀 달라요. 근데 비산유국 아프리카는 더 심각하게 저개발되어 있죠. 2021년도는 현재 이렇습니다. 시계를 돌려볼게요. 으쌰. 1800년이에요. 어떻죠? 여전히 대륙별로는 유럽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아요. 그죠? 기대 수명은 어떻죠? 이 자료는 여러분들 이렇게 충격받지 마세요. 평균 40세 미만이구나 다 그러는데, 저 때는 워낙에 유아 사망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자료도 모든 데이터라기보다는 아마 일부의 데이터일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요. 이렇게 기대 수명도 다 낮고 소득 수준도 다 낮았습니다. 올망졸망했던 때죠. 자, 이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저 변화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우리 머릿속에 한번 추측해 봅시다.
1800년대 초반은 다 비슷해요. 노란색 애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죠. 산업혁명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1850년대 이후로 무언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고요.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게 유럽을 중심으로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대가 돼서 한번 다 같이 툭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러다가 1940년대 다 같이 한번 또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뭐 나라별로는 뭐 위아래로 움직이고 막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지고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난 200년의 지구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기대 수명이 툭 떨어졌다 올라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세계대전이 있었죠. 국지전이야 뭐 한두 개만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세계대전은 전부 다 훅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전부의 기대 수명 확 낮춰버리고 소득도 살짝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개별 국가들은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략 기대 수명이 산업혁명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이라든가 보건의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게 굳이 뭐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 뭐 나이팅게일의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에 투자되는 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기대 수명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도 되게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디테일하게 뭐 한국에 있는 김시성을 가진 돌쇠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소득과 기대 수명이라는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세계가 어떠한 그 길을 걸어왔는지 대충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관찰하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겟마인더를 가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SDGs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요건 이제 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사람들한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그냥 뭐 자매 서비스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한 달에 29달러 버는 부르키나파소의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 달에 194달러를 버는 필리핀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은 거죠. 요르단 583달러를 버는 요르단의 모습이고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이 어떤지를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가족들에 대한 것도 있고 알코올릭 드링크 술 마시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 달에 1,038달러 뭐 1,540달러를 쓰는 데는 이렇고 뭐 이렇다네요. 네.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미디어로 보여주고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5,125달러를 버는 미국의 냉장고네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있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저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한번 가져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춘천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 춘천시 연보 통계 연보라고 하는 걸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왠지 보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숫자만 잔뜩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댁에 가셔서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이 주소창에 있는 주소를 가시면 춘천시 통계 연보가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 2020년 통계 연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쭉쭉쭉 나오고 있죠.
2021년도는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2022년 5월을 넘어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 통계 자료 취합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2021년도 건 나오지 않았지만 최신판은 2020년 통계 자료이고요. 춘천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춘천 인구가 제가 연보에 있는 걸 좀 떼어온 건데요. 28만 5천 명이래요.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세대는 뭐 12만 3천 세대고 전입이 하루에 117명하고 전출이 115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씩은 늘겠네요. 매일 2명씩 정도 늘 수 있겠죠. 전입이 전출보다 2명 많으니까. 그리고 뭐 출생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숫자로 나타내주면 되게 알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춘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까지는 못해요. 국가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 우리가 그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들만으로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뭐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혹은 뭐 밑에 있는 거 이게 뭐였더라? 예산 규모 말고 뭐 하나 있을 텐데. 쓰레기 수거량. 네. 쓰레기 수거량이 1,540톤 정도가 된답니다. 춘천이. 뭐 이런 정도 우리가 통계 연보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떤 동네든지 어떤 시군이든지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맨 처음에 살펴보는 게 바로 이 통계 연보예요.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것들만 조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매해 각 시군별로 시군구별로 조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회조사라고 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앞서서 봤던 춘천시 그 통계 연보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요 내용들을 그 당시에 관심 있는 주제들 몇 가지를 집어넣고 자율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가서 춘천시청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8년 사회조사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춘천 인구가 28만인데요. 조회가 152회입니다. 2001년 사회조사는 비교적 좀 빨리 나왔네요. 아직 통계 연본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기존의 것도 보면 많이 봐야 2,000명인데 100명 중에 1명 정도 보겠네요. 그런데 사회조사는 그 통계조사와는 다르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가질 토픽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사회 통합에 대한 거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에 또 시그널을 잃었니?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안전에 관한 것들도 나오고 특성 항목 해가지고 저출산 관련한 것들 그리고 뭐 미래형 도시 구축 어떻게 되냐 요땐 요랬고 반려동물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여부 여기 한번 볼까요? 일반인에 대한 신뢰. 춘천이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33.5%입니다. 다른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것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민으로서의 지역 정체성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는데요. 강원도 소속감이 72.6% 정도이고 거주 시군 소속감이 77.5% 정도 우리가 지금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지 소속감은 77.5% 정도로 강원도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춘천에 대한 소속감이. 그래서 이런 재미난 지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거는 여러분들 통계 지표 보면 뒤에 테이블만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다 보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요즘에는 좀 알기 쉽게 보라고 앞에 이렇게 그림 있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 떠서 보여드린 건 그림이고 만약에 그 그림에 있는 자료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면 뒤에 있는 표들만 잠깐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역 읽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지역의 그 통계 연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조사 연구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만 보셔도 좋아요. 일부러 제가 그림 있는 부분들만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춘천 지역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PT에서 이 부분은 만든 지가 좀 작년 말에 만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구나. 서로 신뢰한다는 게 33.5%, 66.5%. 그거를 제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보니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기초적으로 살펴볼 것들은 저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런 것들은 기존의 통계 시스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했던 건 이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일상에서 저희가 이제 더 슬기로운 생활에서 강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실험의 기회를 갖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주차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춘천은 주차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춘천에서 주차하기. 오늘 여기 여러분들 주차하시는데 어땠나요? 말해 뭐해,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 차도 한 대 있어서 제 차가 한 대 잡아먹었습니다. 주차가 왜 이렇게 문제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춘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예요. 어떻죠? 2011년 이후 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이 빨간색 특수 차량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가 많이 증가하냐면 노란색 승용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에는 11만 7천 대의 승용이 있었고 춘천의 전체 차량이 14만 4천 대가 있대요. 근데 차량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차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구를 얘기할 때 예전에 그 생활 인구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에 거주하지 않지만 춘천에, 우리 특히 춘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그 기관들 때문에 춘천을 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엔 관계 인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직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춘천에 그 오는 차량의 숫자는 저거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 일단 한 15만 대 정도 온다고 쳐보자 라고 하면 그 15만 대가 어딘가 설 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뭘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주차랑 관련된 거. 네. 먼저 요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대는 몇 세대일까? 아까 그 가정 승용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1만 몇 대가 있었는데 세대당 몇 대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춘천의 세대가 13만 세대입니다. 그럼 세대당 한 대는 안 되죠. 살짝 빠지긴 하죠. 근데 이 세대 자료를 보다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앞서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이트 주소를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야, 그걸 지우면 어떻게 하니? 열어야 될 걸 지웠네요. 네.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주소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주소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mois.go.kr 이라고 하는 주민등록 인구라고 해가지고 주민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문제 찾는 첫 번째는 그 지역의 규모로서 인구를 보는데, 그 지역의 인구 규모를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저 주민등록 인구 통계고,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제공을 합니다. 숫자 보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강원도에 춘천시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기간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에 춘천시 먼저 총 인구수를 연간 인구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검색을 해보면 춘천시의 인구 증가율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 주황색 선이 인구 변화율인데요. 인구 증가율인데요. 이 인구 증가율이 1%를 넘질 않아요. 아주 천천히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세대의 증가율은 1% 이상이에요. 특히나 2015년 이후에는 2% 가까이, 심지어 2020년에는 무려 3%의 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네, 여러분들이 단독 세대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세대의 증가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독 세대가 좀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세대당 한 대 정도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공용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거 보시기 전에 몇 대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공용주차장? 5,000대거든요 지금? 6,000대구나. 6,000대. 93개소에 총 6,800대가 있고 이 정보는 춘천시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건데요. 도시개발공사인가 아마 거기 홈페이지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잡아왔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차량이 14만 대가 있는데 공용주차장은 6,000대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용주차장은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안 돼요. 춘천은 공용주차장이 적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춘천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역들, 뭐 군산이나 몇몇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대비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서울의 자치구랑 비교해서 봤을 때 차량 대수 대비 공용주차장이 얼마나 될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용주차장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조심해야 될 거이긴 하고요. 근데 이게 숫자로 비교해 보면 14만 대가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6,000대밖에 안 되네. 개소는 93곳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설 주차장의 수가 몇 대인지 세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설 주차장을 확인해 볼 데이터가 공공 영역에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모두의 주차장 이런 앱에 가서 춘천에 몇 개나 등록했나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은 뭐가 있을까?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 뭐가 있을까라는 걸 찾아봤는데 주택들을 건물들을 좀 살펴봤어요. 춘천이 갖고 있는 건물들을 살펴봤는데 특히나 이제 주거용 건물들을 좀 살펴봤는데 요 자료 살펴보다가 처음엔 주차 문제로 시작했다가 계속 이상한 것만 계속 나옵니다. 세대가 1인 세대가 증가하는 게 이만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파트의 세대 수가요. 2017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고 이건 왜 줄어들었을까요? 2015에서 2016년으로 아파트 세대 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요즘 6만 3천인데 6만 2천이잖아요. 약 1,800세대 정도 들었는데 저런 거는 여러분들 춘천을 우리가 지나보면서 알지만 저거는 아파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데가 이제 다 이전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재건축의 탄력을 받아서 아파트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2021년 자료까지 2022년까지 들어온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7만 1,000세대가 7만 1,000개의 아파트 집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 일단 어쨌거나 7만 대 정도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 14만 대 중에서요. 아파트마다 주차장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주차장이 확보되려면 낮에 일을 나가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게 문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될까요? 낮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아쉬운 게 건물별로 주차 면수를 나타내준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거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과연 주차가 얼마나 될까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저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춘천시청 가서 뭐 확인할 게 있어서 저기 마을자치지원센터 갔다가 춘천시청 주차장을 갔는데 거기가 약 한 300대가 넘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게 지하가 350대인가 400대인가 그런데 두 바퀴 반을 돌았어요. 거기서 꽉 차고 강원도청은 그 산 하나를 검사인지 주차장으로 거의 봉의산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봐야 될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모아져 있는 사이트 중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데이터와 통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데이터와 통계가 다른 거. 어떻게 다를까요? 통계와 데이터가 다른 거. 여러분들 이거 틀린다고 해서요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맨 처음 배우는 통계가 뭘까요? 네? 선생님 어떤 거요? 성적표에 나오는 네, 그건 이제 측정한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을 선생님이 평가한 거. 근데 순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개념으로서 학교 다니면서 맨 처음 배우는 게 뭘까요? 통계에는 엄청난 계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수 세는 거. 춘천시의 인구가 28만 명이다 하는 거 있죠. 그게 통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수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통계가 뭘까요? 다 더하는 거. 그런 다음에 나눗셈을 계산하면서 평균이라는 녀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통계에서 사용하는 고급 계산은 초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기초통계 시간에 뭘 가리키냐면 새로운 걸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시 가리켜요. 그것만 가지고도 대학교 1, 2학년까지 통계학 전공을 하면서 그것만 다시 익혀도 어려운 게 없어요. 수리적으로는. 근데 우린 그걸 문제 푸느라고 배웠으니까. 통계는 데이터로부터 만약에 뭐 한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다 불러줄 수 없으니까 거기로부터 값을 요약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한 걸로 많이 쓰는 게 개수 셌던 거 있죠. 여러분들 위대한 계산입니다. 개수 센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위대한 계산이고요. 그 계산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계산하느라고 배웠던 평균하고 분산 혹은 표준편차 같은 것들이 통계입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수집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통계는 데이터를 한번 요약한 거를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포털을 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에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면 요약하지 않은 순수한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까 우리가 그 통계조사한 거 있죠. 춘천시 통계조사, 사회조사. 걔네들이 다 통계거든요. 그런 데이터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그 작년에 춘천시에서 이 데이터 행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개수를 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71건이 있더라고요. 춘천시께. 이게 작년 7월인가 6월인가 제가 일부러 그때 거를 붙잡아 놓은 건 11월이다. 11월에 제가 이거를 잡아 놓은 건데요. 지금 춘천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보통 춘천을 찾을 때는 이런 데서는 춘천시 해줘야지만 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춘천시 사라져 주시고요. 이거 왜 안 사라져?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걸 찾고 있는 중이었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여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뿐입니다. 네.
춘천시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11월 달에 그 스크린샷 71건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마 150 몇 건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춘천시가 되게 노력을 많이는 한다라고 하고 실제로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한 자료들은 잘 발견되진 않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마침 우리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이 좀 많네요.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얼마이냐,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이 어디냐, 저런 데이터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 데이터가 춘천시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겪었던 신앙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저도 지금 간증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전통시장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시장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춘천에? 네, 중앙시장, 풍물시장이 아니라 저희 중앙시장이라고 불리는 시장입니다. 저곳에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저런 전통시장 관련한 연구를 하면 연구자들이 내놓는 솔루션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뭐죠? 업종 전환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들은 현대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업종을 전환하세요라고 하는 걸 많이 내놔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보통 30년, 40년 본인들이 거래하는 곳에서 본인들을 만나는 손님들하고 만나서 장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다 끊고 새롭게 바꾸세요라고 하면 잘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천년만년 계실 건 아니고 언젠간 떠나실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상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본인들이 하시는 걸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떠나신 다음에 그 공간을 청년들이라든가 다른 활력 있는 것들로 채워보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춘천이 그 고령화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구매력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데이터를 쫄래쫄래 찾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춘천시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유무임, 승하차 인원 정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역들에 유무임, 승하차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서 무임 승차가 바로 어르신들이죠. 물론 뭐 국가 유공자라든가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침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역에만 저분들이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서울을 지나는 노선을 갖고 있는 모든 호선의 역들이 다 있더라고요. 즉 강촌, 남춘천, 춘천역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좀 글씨가 좀 작은데 위에 있는 게 춘천역이고 아마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승차 정보고 요게 승차 정보고 요게 하차 정보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춘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춘천이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명수는 나와 있습니다. 춘천에 계신 분들도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간대별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어요. 왜? 춘천에 계신 분들이 떠나시는 시간대야 좀 아침 일찍일 거고 저녁 늦게 오실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춘천을 오시면 보통 점심 식사를 하신다거나 낮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저녁 식사 전에 가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별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게 이제 코레일에 계신 분이 보내줬어요. 제가 요청한 시간대별 정보를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시간대별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여기 남춘천역을 가만히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이게 승차일 겁니다. 아침에 남춘천역에 승차가 이만큼 되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차예요. 시간대별. 여기가 아마 지금 쭉 내려서 보면 11시서부터 12시입니다. 이때 하차 인원이 제일 많아요. 남춘천에. 저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남춘천에 오시는구나. 남춘천이 여러분들 외지인들이 오는 메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밑에 보시면 춘천역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물론 많이 내리긴 하지만 남춘천역에 비해서 많이 내리지 않아요. 이거는 결국 닭갈비집이나 막국수집이 남춘천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셔틀을 운행하는구나라는 거를 대충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춘천역에도 있긴 있겠구나. 근데 춘천역은 이렇게 2시간대에 이만큼의 높이인데 비해서 남춘천역은 이만큼이나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 시간대에 오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실 때 이게 좀 이상한데? 집에 가실 때는 춘천역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남춘천역도 많긴 한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만큼에 남춘천 왔으면 남춘천 갈 때도 이만큼 해야지라고 할 것 같은데 춘천역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가려고. 이건 사람의 당연한 그 욕구입니다. 저도 어머니 서울 간다고 그러면은 춘천역에 내려드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모시러 갈 때는 남춘천역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우리 연구팀에서 생각한 거는 여기로 오신 분들이 춘천을 오르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로 나가시는 분들이 춘천에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저 시간대에 저만큼 정도의 어르신들이 춘천을 오겠구나라고 했더니 나중에 봐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연간 그래도 한 60만 명 정도 춘천을 어르신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일수로 나눠봤더니 한 100 몇 명이었나? 100 몇 분 정도가 100 몇 분 정도가 매일 남춘천에서 춘천역으로 가시면 그 사이에 중앙시장으로 이 어르신들을 좀 유도해 보자. 어차피 춘천역을 타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시에도 설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있는 자료가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다시 보여드린 자료는 이거긴 해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승차 인원에서 하차 인원을 뺀 건데요. 이게 마이너스인 건 여기서 다 많이 내리는 걸 뜻하죠. 아까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11시서부터 1시까지 남춘천역에 많이 내리고 춘천역에서 많이 떠나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만 다시 한번 그려본 건데요. 다들 발표할 땐 좋아하시는데 정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이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게 간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주세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지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계신 다른 분들하고 데이터를 갖고 좀 논의를 해봤죠.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같이 춘천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볼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전달은 됐지만 역시나 현실은 어렵더라. 이게 실패 간증인가요? 네. 정책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은근슬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원했던 건 춘천에 오시는 고령층이 얼마나 될까였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다른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현상들을 다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주변을 같이 둘러봐야 되겠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다 한 사람이 다 알아보긴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 3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제가 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났더니 결국은 야 못했잖아라고 들으니까 좀 서운하긴 하네요. 네,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춘천의 그 아파트들이 지금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가 증가하면 뭐가 생기냐면 높이가 높아지겠죠. 물론 우리 아파트가 옆으로 넓다라기보다는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아까 뭐 이렇게 저 소개할 때 뭐 이렇게 뭐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냥 동네에 그냥 바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보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춘천 높이가 어떻게 됐을까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춘천의 아파트 건물에 층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 층수가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아마 20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든 건물의 층수를 나온 데이터는 아니고 250m 격자 안에 있는 건물들의 층수를 구한 데이터인데요. 그 녀석을 가지고 그려봤더니 되게 도시가 재밌는 게 가운데는 푹 꺼져 있고 아주 바깥도 아니고 살짝 도시 중간에서 살짝 외곽에 되게 높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지금 되게 높게.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그냥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한 15줄 코딩했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 정도 그리는 거는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간단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시민들이 다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게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띄고 올려놓으면 경갑식인 불러일으켜주기엔 좋잖아요. 야 춘천이 웬만하면 다 평평한데 이거 뭐냐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해질 때 그 약사명동 쪽 그 해지는 모습 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모아일가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뚝 끊겼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건물한테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아서 바보들끼리 이야기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데이터를 얻게 된 데가 바로 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인구를 이야기할 때 읍면동별 인구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춘천시에 이게 짙을수록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정신 차려주고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만 되게 붉고 물론 아주 한가운데는 안 붉습니다. 안 붉습니다. 여기는 그 약사명동 그리고 뭐 조은동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는 좀 낮고 요 아까 말씀드린 건물 높은데 걔네들의 인구가 되게 많죠. 근데 매번 사람들을 혼란을 주는 게 동산면이랑 동면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만큼이 지금 확실히 여기 전자기 신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동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인구가 좀 많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동산면의 인구가 여기도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가 읍면동별로만으로 인구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는 좀 짜게서 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250m 격자로 인구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동산면 이 부분 다 많아야 되는데 다 많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아파트 라인 있잖아요. 우리가 거길 거두리 먹자골목 근처에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데이터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정밀도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수준이 좀 많이 높아져서 저렇게 좀 정밀한 데이터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춘천시도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군이 이러한 걸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장 선거에서 누가 데이터 이야기 하나라고 봤는데 점만 3개 찍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그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국토통계지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방문해서 보시면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50m 격자 내에 있는 춘천시의 인구를 나타내요. 이거 바깥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또 연령대별로 인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어떨 때 쓰냐면 청년들이 어디 많이 살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요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지금 전체 인구로는 아파트촌이 좀 많은 이곳에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도시 중심에는 인구가 실제 많지 않은 그런 구조를 춘천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품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품질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최신이냐, 그리고 얼마나 정밀하냐인데,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살펴보면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것들이 은근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춘천시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희한하게 이제는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관광하고 관련된 데이터인데, 야, 관광 데이터가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은근슬에 저희가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 연구할 때도 여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국 대시보드 해가지고 있고, 아 맞다, 이 빠른 데이터 속도를 제가 깜빡했네요. 네. 일단 여기가 속도가 느리니까 이거 찾아보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춘천시를 이게 순전히 관광으로만 평가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관광공사니까 춘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데이터가 다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되게 좋은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는 숙박 방문자의 비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조금 8.2% 정도 늘었고, 체류 시간이 0.1% 정도 늘었다, 그리고 소비성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상승의 그 기조를 갖고 있어서 그나마 춘천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2021년 데이터거든요,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서울 그 방문자의 거주지 분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춘천의 관계 인구로 올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경기도 그 동쪽에 있는 데서만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동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만 서울 사람들보다 경기도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 분들이 춘천을 많이 방문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도청도 있고, 네, 도청도 있고, 당연히 도청 행정의 그 중심이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인접해 있는, 우리가 인제나 뭐 화천이나 이런 데서 가까우니까 많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홍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데이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강원도에서도 홍천 분들이 되게 많이 춘천을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대해서 관광활동 유형으로 평가하기를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체류형에서 살짝 떨어지고 체험형 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래서 체험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춘천은 경유형으로 많이 평가를 해요. 경유형이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지나가는 곳인 거죠. 네. 그래서 관광 소비 유형도 가만히 보시면 식음료용 업, 당연히 그게 많겠죠.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쇼핑업.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쇼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가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대요, 춘천에. 여가 활동 어떤 걸 생각하세요? 레저 스포츠, 그 중에서 어떤 걸까요? 레저랑 관련된 거? 수상, 사막산 케이블카, 네, 자전거, 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춘천 살면서 우리가 춘천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95%가 골프장이에요. 춘천에 남쪽이 최다 골프장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20개 정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딱 보고, 그러면 춘천에 대해서 레저 스포츠의 도시로 하자,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은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내려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정밀했으면
춘천에서 이 여가 서비스업으로 많았던 건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이곳에서 확인했는데 딱 눌러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골프장이 95%.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인데, 물론 골프장이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은근슬에 골프장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걸 확인한 건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 사이트에 계속 나오는 건데요. 유입자와 유출자 분석을 해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홍천 분들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만약에 가평에서 왔는데 가평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들은 그냥 춘천을 이렇게 왔다가 자기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게 뭐냐면 속초시로 갑니다. 춘천을 들렸다가 속초로 가는 정말로 경유 스타일의 여행을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가평이나 남양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쪽에 있는데,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가 많이 오고요. 다시 또 하남을 또 많이 또 한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춘천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속 가능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결국은 춘천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춘천을 어떻게 그 지속 가능하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겠죠. 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데이터는 다른 해와 비교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 중심인데 저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한참 심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방문자 수는 좀 차지하더라도 SNS 언급량도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컨트리 클럽들이 되게 많아요. 골프 클럽 이렇게 줄줄줄 나타나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인기 관광지 해가지고 현지인, 외지인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마트 춘천점이에요. 근데 저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냐면 내비게이션 자료거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 되게 고마운데 고민은 많이 하지 않은 거죠. 저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 전에 생각해 줘야 될 거. 여러분들 우리가 춘천 살면서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내비게이션 다 쓰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가는데 내비게이션 쓰나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현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며칠 전에도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있는 거에 대한 현지인인 거지 실제 춘천에 거주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마트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춘천을 되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저는 가급적이면 이 데이터는 외지인 중심으로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춘천을 소비하는지, 그다음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도 고민은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골프장 자체가 워낙에 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데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역 맛집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역시 외지인들이니까 저길 가는구나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렇게 외지인들은 닭갈비집을 많이 가는데, 통나무집 닭갈비 본점, 토담 숯불 닭갈비, 춘천 닭갈비 골목, 이렇게 찾네요. 네. 그리고 중심 관광지로는 그나마 이제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한동안 좀 많았었고요.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이상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게 왜?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나타난 걸 받아들여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역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를 다시 풀어서 재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곡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 같은 게 좀 필요해요. 안목이라고 하면 해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충분히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저런 데이터들을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지역에 대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 인기 키워드 보시면, 쫙 여러분들 보시면 춘천은 역시 좀
아직은 젊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지 않나요? 춘천을 다 바라보는 좀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할 때 여기에 있는 요 관광공사 저게 지난 4월 달부로 되게 디테일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띄엄띄엄 있다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 이 데이터를 앞으로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외지 방문객들이 닭갈비 골목이나 닭갈비집을 되게 많이 갔어요. 역시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의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닭갈비 막국수 좋아하세요? 다행이시네요. 닭갈비집은 이게 접대용으로 가는 거 아니면 거의 안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사람들이 오면 춘천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닭갈비집이니까 갑니다. 이렇게 된 건 제가 이렇게 된 건 딱 하나예요. 제 단골집이 문을 닫았어요. 어르신이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 집 맛이 나는 곳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행정에서 있는 사람들 혹은 의회들은 어떻게 돌아갈까라고 하는 데이터도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4년 전인가요? SBS에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기사를 쓰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합니다.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은 요번에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 범죄 이력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죄다 수기로 제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다 쳐서 입력했다고 거기 그 팀에 있는 친구가 페이스북에 한탄을 하면서 올려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재로는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분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팀들인데 이 팀이 여러분들 우리 춘천시 의회에도요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올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런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의 골목식당을 한번 볼게요. 여긴 좀 빨리 움직여줘. 제발 부탁이야. 자,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의 고장입니다. 제발. 되게 재밌는 결과거든요. 나왔다. 자, 이건 좀 한 3, 4년 정도 지난 데이터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의회 의장님들이 2년간 쓴 업무 추진비는 1억 6,946만 7,520원. 전국에서 46번째로 많이 썼고 전국 평균은 7천만 원이래요. 그중에 93%가 식비랍니다. 전국에 있는. 네. 자, 우리 춘천시 의원들이 한 3, 4년 전에 픽한 우리 동네 맛집 보겠습니다. 동광한우, 나라앤민의 큰집한우, 김선달, 한지붕 갈비. 전 맨 처음에 한지붕 닭갈비인 줄 알았습니다. 닭갈비집이 없네요. 이런. 네. 그리고 나라앤민의 아마 이게 시청 앞에 있어서 많이 쓰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집들을 많이 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닭과 우리는 어떻게 쓰셨을까 한번 봤는데요.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있는데? 아니 나와요. 이게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해서 아마 속도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없네요. 네, 해산물 이렇게 나오는데 닭갈비집이 없어요. 그래서 치킨집들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시의원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합니다. 단골집이 문을 닫았거나 닭갈비집을 안 가거나 막국수집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국수집을 안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저긴 갔겠지. 국수라는 게 뻔하니까요. 그죠? 국이야? 또 갔네요. 부안막국수, 별당막국수 맛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곳을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거 보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란 면들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막 닭갈비집을 안 가서 놀랐다라기보다는 은근슬에 이런 것들도 데이터화할 수 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시정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공개되어 있고 남들은 쓰고 있어요. 우리도 주변에 데이터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계속 동네 바보로 있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뭐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우리는 이제 시민들이 같이 저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 보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어요. 시의회 요번에 선거하시는데 다음번엔 제발 닭갈비 막국수를 좀 많이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메밀 막국수도 좀 고민을 할 거고 이 닭들도 춘천 양계 농가 닭들도 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고 나서 언론 속에서는 지속 가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소개드린 주소가 왜 빠져 있지? 주소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 비카인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behinds.or.kr이고 이 사이트는 가시면은 이 사이트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 기사들이 다 올라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가서 검색하실 필요 없이 여기 가서 검색을 하시면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사 검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사를 검색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분석까지 해줍니다. 분석까지 해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공유를 드린 건데요. 저는 언론사를 강원도 언론사, 그러니까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두 곳을 선택해서 지속 가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사들을 썼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뭔가 이렇게 좀 뭐 많습니다. 뭐 강원도, 춘천시, 뭐 현 시장, 뭐 남산면 환경부, 뭐 이슈는 없어요. 뭐 장소만 나와 있고 사람만 나와 있고 저걸 뭐 어쩌다고? 되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월별로 지속 가능 들어간 기사들은 많아요. 월별로 들어가 있는 이게 양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기사들은 많았고 이것들은 좀 알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어 구름,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러한 것들을 다 비카인즈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춘천이야. 여러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 뭐 춘천 시민들, 쓸데없이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상지대 산악현역단 나오고. 저는 되게 강원도의 언론에서 이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아들이는데 거의 대부분 행사 중심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역에서 이슈화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환경이라든가 다른 키워드를 넣었으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행사 중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 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졸립구나라는 표정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뭐 강연이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 언론사들도 좀 지속 가능에 대해서 좀 의미 있고 물론 한두 기사는 잘 나왔으리라고 믿어요. 그 대신에 여긴 많이 언급된 것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 충분히 분석까지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카인즈라고 하는 데들은 여러분들께 저는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역의 문제를 발견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중에서 지역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지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춘천 사람들도 여기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아직 지역 소규모 언론사들은 비카인즈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게 언론재단인가? 거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기사들을 모으는 거라서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춘천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또 하나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많이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센서들, 어떤 그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그 측정 도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여러분들 아파트에 RFID 그 태그 있잖아요. 그거를 써서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게 2021년 2월이긴 합니다만, 어느 시간대에, 물론 전체는 아니고 그런 RFID 태그가 있는 곳에서 어느 시간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릴까 하는 거를 나타낸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역시 아침엔 다들 바쁘시죠. 아침엔 별로 안 바쁘다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점심 먹고 나서 버리시고, 쭉 계속 올라가다가 저녁 먹고 나서 음식물 배출이 가장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 음식물 배출하는 시간대가 사람들이 저 시간대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 뭐 다른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통 시간 남는 때는 이런 때긴 하겠지만, 이럴 때도 잘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시간대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캠페인하고, 그렇다면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얻는 곳의 주소를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그래서 통합 데이터 지도라는 곳이 있는데, 지자체별 배출 내역, 시간별 목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한번 가공을 통해서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도표를 그리는 과정은 필요한데요. 이건 엑셀만 할 줄 아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톤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작성하셔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봅시다 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데이터, 자원순환 정보 시스템 recycle.or.kr,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가 물론 2019년이라 지금은 안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가장 최신 자료가 2019년인데요. 요 파란색이 재활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재활용, 주황색이 소각, 회색이 매립입니다. 근데 춘천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옆에 원주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파란색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회색은 매립이에요. 반면에 지금 춘천은 어떤가요? 소각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각하는 게 이렇게 많은 데는 홍천하고 양양 정도예요. 근데 춘천은 재활용되는 비율이 2019년, 물론 우리 송현석 선생님이나 여러 활동가 분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셔서 이제 많이 늘었겠습니다만, 2019년 당시에 춘천은 재활용의 비율이 50%가 안 되게 아주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재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이렇게 소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 물론 매립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소각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되게 많잖아요. 왜 춘천은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거 보고 저는 그려보고 깜짝 놀란 게, 원주, 강릉 라이벌 도시들이잖아요. 강원도에서. 강릉은 소각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소각장이 있긴 하네요. 원주는 이걸 봤을 때 저긴 아예 소각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데이터를 속였거나.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춘천이 소각이 너무 많다, 우리 이 비율을 좀 줄여보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립도 있긴데 되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고, 예. 땅도 문제고. 근데 저는 매립지보다는 저거를 조금 더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한 가지 좋은 건 이건 있어요. 물론 산업 지역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강릉보다도 배출량은 적죠. 배출량은 적습니다만 리듀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리사이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버리기 직전에 리유즈 같은 걸 통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춘천이 되게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각이 많지? 라는 생각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는
우리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데와 비교해 주는 게 조금 더 파급력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딱 정말 원주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가? 쓰레기부터 다시 버리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에 저도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서 다른 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2019년이긴 한데 저 자료가 더 최신화가 되어서 2022년에는 이 자료가 많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링크 나중에 오고 제가 단축 링크 적어놨으니까요. 저 사이트는 애석하게 그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되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댁에서 PC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엑셀로 그린 그림들은 제가 별도의 처리 없이 그냥 데이터만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도표로 그린 거거든요. 물론 엑셀도 어려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그리는 건 주변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도 이 SDGs랑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일부러 좀 길게 다 적어놨는데 통합 데이터 지도란 서비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요. 뭐 빅데이터 대시맵.kr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15년에 어류의 분포가 이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군데군데 있었던 게 2017년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보라색 종류 하나가 쫙 들어오고 그리고 위쪽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여러 종류로 아래쪽은 역시 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게 여기 확 모여 보이고 2015년과 2017년의 붕어의 분포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화천에 있는 그 어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누군가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류의 분포가 되게 단순하라던가 이렇게 특정한 종류로 특정 지역에 고르게 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일상의 땅 위의 모습들만 익숙하긴 한데 저런 식으로 물속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춘천은 여러분들 또 하나 닭갈비와 막국수의 도시 이전에 호수의 도시잖아요. 춘천을 흐르는 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물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그 밑에 있는 수중 생태계는 어떨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춘천에도 저런 물이 되게 많고 춘천의 중요한 자원이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행이시네요. 제가 싫어하는 3대 레포츠가 낚시 등산 마라톤이라 어종은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죠. 네. 하셨으면 그거 아니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로 드러나는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종의 단순화라든가 이렇게 좀 분포하는 것들도 이제는 좀 획일화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신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저희 그 커먼스 필드랑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시민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민들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데이터를 모으셨고 저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현재 상황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상황판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관측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을 관측하셨냐라고 하면 그래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것들의 최근 30개 측정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판 만드는 것도 상황판 만드는 기술은 이건 여러분들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모아줄 거냐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시민들이 하고 계세요. 공지천에 약 한 7군데 정도를 이렇게 매일 다니시면서 측정할 수 있을 때마다 측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공지천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관찰할 것들 많거든요. 국가에서도 여러분들 저기를 관찰을 하긴 하는데 딱 세 곳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관찰을 해서 우리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하천이 어떤 모습일지 같이 알아보는 것도 되게 좋고, 운동으로서의 데이터 모으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좀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는 게 시민들과 함께 우리 일상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도시의 모습을 읽어내는 것들을 같이 하려고 좀 커먼스필드랑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이 잘 끝나면 나중에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SDGs는 얼마 나왔지?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SDGs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주소를 가서 방문해 보시면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모습입니다.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해가지고 돼 있고 17개 그 지표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기하 종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데이터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양 부족 인구 비율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의 KSDGs,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SDGs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KSDGs를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연령별로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뭐 하, 중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거주 지역별로 뭐 농촌 지역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SDGs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부 지표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요 상황판 같은 녀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개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요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지역별로가 없어요. 어떤 데이터는 있긴 한데 웬만하면 지역별로는 없고 대한민국 전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 마침 지금 여기 보면 GDP 성장률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의 GDP도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데이터가 공표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좀 관심 있는 데는 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그 GRDP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갑자기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냐? 지역 버전의 그 GDP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화천하고 그 작업을 하다가 좀 쥐지를 쳤어요. 없다 해가지고 좀 못했는데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도 이 GRDP 같은 것들을 좀 공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춘천 전체의 그 GDP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다 하고 있고, 여기서 아쉬운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버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잘 되겠까요? 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거라고 믿고 이런 것들이 좀 지역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요 관련한 것들도 데이터화가 되고 있고 그거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진 않았을 텐데 아까 보듯이 저렇게 그래프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달성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료들은 준비 중, 뭐 분류 중 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페이지로서 보여드리는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요거는 마침 여러분들한테 요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게 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 저 사이트들에서
데이터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제가 SDGs랑 관련 있는 사이트들만 한번 좀 모아놔 봤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재밌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 데이터 제공해 주는 데서 단순히 데이터만 제공해 주지 않고요. 요즘에 뭐 빅데이터 거래소, 뭐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데서는 아주 간단한 분석 도구도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시각화 포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우 힘들다. 이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 여기서 좀 재밌는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자꾸 제가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라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산불이 얼마나 났을까요? 갑자기 또 심각한 얘기하네 하실 겁니다 아마. 과거 산불 발생 위치도를 한번 해볼게요. 본 적이 없는데요. 보이시나요? 과거 산불이니까 물론 되게 오래된 데이터들부터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산불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요즘에 우리나라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뭐 되게 복잡한 분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림 같은 거를 바로바로 그려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아주 고민 없이 우리의 현재가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공해드린 사이트들은 특히나 뭐 여기 있는 에어코리아 같은데 이런 데는 뭐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대기질을 보여주는 데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지금 대기 측정한 데가 춘천은 3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에 있는 데서의 그 대기질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확실히 이 도심이 더 높네요. 19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살짝 석사동 쪽으로만 가도 13 정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태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 시각화도 잘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을 가서 보시면은 조사했던 데이터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DGs에도 이제 포함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것들 여러분들 데이터들도 받을 수가 있고 교통 데이터 은근슬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춘천에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측정할 때는 도로망은 좀 부족합니다만 고속도로로 얼마나 들어오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1부에 이어서 2부는 여러분들 요거 활용하는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을 우리가 분석하는 기술은 좀 부족해.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고 하지만 아주 높은 분석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몇몇 시각화해주는 사이트만 잘 이용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라보시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현상에는 데이터가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데이터들 막 몇 개 하다가 없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현상은 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데이터가 나타난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함부로 결론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그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났고 어디를 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 특강을 하면서 매번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 경험이 많아야 된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흘린 그 조각들이거든요. 그 조각들을 찾아가서 이으려면
우리가 사회를 잘 알아야 되고, 사회를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요즘엔 그건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